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동인권과 아동학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인권 얘기할 때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또는 자국이 정하는 성인 연령 미만의 사람을 우리가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라든지, 노예가 있던 시대에는 노예는 사람에 포함이 안 됐던 거죠. 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시민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민 속에는 남성만 시민이었고 여성은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어요. 또 같은 남성이라도 일정의 세금만 낼 수 있는 사람만 시민이었고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또한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따라서 사람 그랬을 때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제협약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매모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유엔에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는 그 순간 인권은 개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외에 정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태어나면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고 보장받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주장을 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종의 권리. 그래서 인간의 권리 해서 우리가 인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전반적이다. 모든 어떻게 보면 보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인간에게 전반적이고 절대적이고 불가분 상호적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그 인권이 존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안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처음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노인분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라든지 또 젊은 사람도 큰 트렁크를 들고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트렁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엘리베이터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더 어떻게 보면 덕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불가분의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권이 향상되면 나의 인권이 줄어든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적인 또 사적인 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관계는 문화에 따라서 그 어떤 친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분명히 다르게 적용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이 적용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특히 아동에게 적용될 때는 더욱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처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상생활에서 큰 무슨 사회 규범적인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때로는 타인의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 또는 개인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주장하는 권리가 서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아동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리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동인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권이죠. 그렇지만 아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 권리 플러스 생애 시기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애 시기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동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어른들이 가지는, 일반 성인들이 갖는 또는 인간이 갖는 권리 외에 더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권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권이,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학대가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반대급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그 법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우리가 학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인권 얘기할 때 하고 아동복지법에 얘기하는 학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사회의 최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향해서 가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이나 제도는 늘 앞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사회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최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단한 문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도 신체적인 학대, 예전에는 신체적 학대만 학대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서적,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너무 가난한 것이죠. 貧곤. 그러면 그 빈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동의 학대 요인인가 아니면 학대 상황인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동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빈곤 역시 아동 학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국가 또는 사회에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은 상당히 좀 틀리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죠. 어쨌거나 이런 가난으로 인해서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 또 입지 못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는 우리가 학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학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우리 수준이 여기에 있다면 이 상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왜 아동학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금지행위를 하게 됐느냐?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나 독립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관련한 독립법안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는 특별히 큰 문제로 좀 다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기를 굉장히 원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아동복지법 안에 아동학대 내용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동학대 안에 아동복지법 안에 금지행위,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나열해 놓고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다라고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법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행위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동복지법 제17조
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지금 아동을 매매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나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아동에게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이것도 학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인 학대 행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체벌 금지 뭐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굳이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걸 들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아동을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뭐 어떤 가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항은 삭제가 된 항이고요.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한다든가 옆에 짝과 이 아이를 비교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도 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는데 별로 학대 아니었는데 왜 그게 법적으로 학대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양육 환경, 또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머니한테 뭐 한두 대 얻어맞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웃집 친구 집에 가도 친구도 여전히 맞고 있었고, 또 친구들끼리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고, 또 나중에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대의 우리 사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옆에 친구가 맞는 거를 보는 경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6항에서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버리는 거죠. 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이 부분도 금지 행위입니다. 또 장애 가진 아동을 공중에서 관람시키는 행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어린 아동들을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웃음거리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덜어 있기도 했죠. 지금은 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가면 어떤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구걸하면서 옆에 아이도 같이 있는 거를 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럼 아동 학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아동은 어디다 놓고 엄마 혼자 구걸을 해야 할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또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적용할 때에 현실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모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사회가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항에서는 공중의 오락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서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이런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10항,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알선기관 외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양을 개인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금지되어 있고 그것은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동네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 집과 이 집을 알아서 뭐 돈을 좀 받고 이렇게 아이를 뭐 입양하도록 이렇게 추선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아동 입양을 할 수가 있고 추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해외 입양은 정부가 지정한 대여섯 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11항은 아동을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곳에 국가에서 이제 비용이 오죠.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근데 그런 비용을 뭐 다른 데 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동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동 학대는 왜 발생할까?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요인은 먼저 부모 요인, 아동 요인, 또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렇게 각각의 수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아동학대의 요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중에 어느 한 가지 요인이 크게 부각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 요인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부모의 미성숙,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경우 또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또 기대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아동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좀 학대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정의 위기가 아주 많다거나 사회적인 고립, 그래서 그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어릴 적의 학대 경험, 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라든지 또 그릇된 양육관, 뭐 지나치게 엄격하게 키워야 된다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부모의 낮은 자아 존중함이라든지 부모의 분노나 좌절, 감정 조절이 힘들 때, 그리고 조절이 무능력할 때 부모의 불안, 우울, 정신질환 이런 부분들도 부모의 문제, 말하자면 부모의 문제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부모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동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동이 말하자면 지나치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손이 많이 간다 그러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요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 정신, 기질적으로 장애를 가졌을 때 아무래도 부모가 24시간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부모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미숙, 기형아동, 그다음 만성 또는 급성 질환 아동, 그러니까 아픈 경우죠. 그다음 운동이나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그 다음에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이럴 때는 이제 양육에 대한 어떤 즐거움보다는 양육이 그야말로 요새 우리 부담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부담. 아주 양육 그런 부담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그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움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아동 자신의 문제 행동이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거나 잠잘 때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집스러운 어떤 끝까지 울고 쉽게 그치지 않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로 인해서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아동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사회적 요인인데요. 가족 관계나 구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지나치게 좀 좋지 않아서 자녀 양육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라든지 또 구조의 문제죠. 구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 모 이렇게 있고 또 자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정상 가족으로 보는 게 이제 보통 보수적인 관점이죠. 그렇지만 요새는 이렇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동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기관에 있는 경우겠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부와 만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또 다른 형제라든지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 구조 안에서는 또 아동 학대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고립, 지지체계, 결여 이제 이 부분 고립과 지지체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 부분 이제 국가의 그 책임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하다. 그럼 그 빈곤 문제 해결은 개인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죠. 그런데 국가가 그 빈곤한 가정에 대해서 지지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그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이런 학대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신체적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문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는 좀 이런 문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이런 문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동들에게 좀 무례한 편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성인을 대하듯이 아동을 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아동들에게 쉽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성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그래서 내 아이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포함되는 거고 가장 극단적인 예가
동반 자살인 것이죠. 그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이 아이가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아이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맞을 짓을 했어, 이런 얘기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맞을 짓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을 짓 했으니 맞아야지, 이런 우리가 가치관 또는 규범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학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대 유형은 뭐 우리 다 아는 개념입니다. 신체 학대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몸에 난 상처가 있다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몸에 어떤 상처가 생겼다, 내가 모르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 아까 그 금지 행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기죽게 한다든지 좀 눈치 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서학대. 그다음에 성학대는 아까 금지행위에서 이것도 다뤄졌었는데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성학대에 포함되고, 방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아이가 잘 하든지 못하든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 갖지 않고 두는 이런 부분, 이런 이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유형은 아동복지법에서 나누고 있는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여러 가지 유형 있는데, 여기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보시면 반드시 그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각급 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도 포함되어 있고, 또 관련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학대 예방과 성희롱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교육을 1년에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그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반드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장의 책임이에요. 기관의 장이 반드시 하도록 알려주고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안에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을 때는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은 뭐 경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든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의심이 갈 때는 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 법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 아동을 신고하려면 이 애가 학대를 받은 건가 아닌 건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징후를 한번 인식을 해보면 이웃에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 나는 경우,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거나 또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났을 때 이웃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설명을 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왔는데 또는 어린이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뭐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 왜 그랬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니 집에서 난 상처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상처가 왜 났느냐. 근데 이제 잘 설명을 못하거나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아동학대를 좀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이제 이거는 빈곤계층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거나, 또는 조부모 과정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아동을 보호하느라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 징후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학대를 의심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또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우리가 아동학대를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정황을 발견하게 될 때 신체에 나타난 상처, 아동의 말, 행동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할 때 좀 우리가 주목해서 관찰하고 또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때 얼굴이 함께 나온 증거 사진이나 녹음, 녹화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인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학대 그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다. 학대를 지나치게 받아서 특히 이제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생명의 그 아주 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가 아니라 먼저 안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부상 정도가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는 119나 이제 가까운 응급센터에 연락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죠. 이런 아동학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동의 이름이나 성별, 나이, 주소, 또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뭐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화로. 근데 이제 이렇게 응급 상황이거나 또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대인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거 뭐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 전화기 옆에다가 아동학대 일어났을 때 자, 아동의 입장에서 이름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쉽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증거물은 좀 보존을 하셔야 되고요. 또 현장이 만약에 이제 학대 현장이다라고 할 때는 현장 보존되도록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도 안 해야 되고 또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발생 장소에 애완견이나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옷을 갈아입고 그 벗은 옷은 봉투에 넣어서 보존을 하는 게 그 증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는 지금은 다 112로 통일이 됐어요. 예전에는 각 여러 가지 사건별로 뭐 범죄 신고는 어디다 하고 뭐 무슨 신고 어디 이렇게 다 달랐잖아요. 근데 지금 다 112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또는 이제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를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다면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 방문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학대인지 아닌지 이럴 때는 좀 가서 의논을 하고 학대인 것 같다 하면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은 이렇게 보장되고 있다. 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또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죠. 또는 112 신고할 수도 있는데 어디로 신고를 하든지 간에 함께 동행을 해서 현장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무조건 현장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대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 동행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안에서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폭력 상황에 있다. 이랬을 때 집을 이제 아이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말려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오신 선생님만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경찰과 동행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고 현장을 출동을 해서 학대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제 판명이 되면 피해 아동,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사,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들이 이제 이렇게 힘을 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가정법원에서 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시보호 명령을 내립니다. 대체적으로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그룹홈이나 이제 이런 그 소규모의 양육시설, 예전에는 쉼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양육시설을 그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부모와 분리해서 이제 보호자와 분리해서 그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친권 문제 때문에 이 아동이 시설에 가는 게 참 어렵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친권 분리,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폭력이나 뭐 이런 걸 때는 경찰의 어떤 사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제 임시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당분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너는. 그리고 치료를 해라, 상담을 해라,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부모가 이제 아이가 오기 전에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때린다라고 했지만 그 때리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고요. 최근에는 3개월이 너무 짧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2번의 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곱하기 2니까 6개월까지는 아동과 그 부모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지금은 현재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모두 각자 그 방식대로 보호하고 또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피해 아동이지만 가정에 복귀해서 부모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학대 아동의 보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그 학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12에 신고하고 이럴 때 상당히 좀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신고 의무자의 보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고요. 또 법원에서 이제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그 서면 증언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꼭 가서 뭐 얼굴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를 학대 행위자가 모르게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계속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